자,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 관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답은 1번이죠. 불완전 경쟁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해서 이 23회 때인가 답이 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내일 거 다 내고 있는데 남아있는 주제, 최근에 안 냈던 주제가 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불완전 경쟁시장이라고 하는 완전 경쟁시장부터 논의가 전제가 돼야 돼서 순서에 따라서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에 대한 분석인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해서 이런 게 있겠고, 또 하나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인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한편 자,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공표된 것이든 공표되지 않는 것이든, 즉 과거, 현재, 미래 정보가 모두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강성 효율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 자원의 할당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준강성 효율적 시장인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정보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된 이익이 동일하다라면 이건 어떻다?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1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강성 효율적 시장, 자,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 그리고 공표되지 아니한 미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 얻을 수 없고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바로 자,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까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기본적 분석, 바로 기본적 분석, 현재까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 얻을 수 없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거, 자, 정보를 얻기, 정보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초과 이득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요 정도.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 등 틀린 것을 고르셔서 먼저 쟁점부터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일반 경기 변동과 부동산 경기 변동을 비교했을 때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 요거 가지고 7년 동안 2번 답을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 삼아야 되는 것이, 올라갈 때, 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올라갈 때하고 내려갈 때에서, 올라갈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정도가 주요한 이슈. 1번은 뭐 큰 이슈가 되지 않을 테고요. 자, 회복시장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를 외우는 게 아니라 올라가냐 내려가냐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틀렸나? 자,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 동일한 진폭,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뽑아냈고요. 후퇴 국면, 내려가는 겁니다. 잘은 몰라도 내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다? 상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 외 업무용 부동산에 있어서 자, 하강 국면이 장기화되면 공실률이 증가한다. 이 정도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답은 3번으로 아주 유용한 문제가 될 테고요. 이거 역시 요약집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해서 지금 부동산 경기 변동, 경제론 후반부에 나오게 되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10페이지부터 보아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면, 자, 일반 경기 변동, 콘주키, 요거 하나 기억해달라고 해서 26회 때 나왔던 거, 콘주키, 컨트라티브 파동, 주글라 파동, 키친 파동에서 거기 이제 몇 개월, 몇 년 이거 나와 있는데 의미 없고요. 순서, 가장 주기가 긴 걸 뭐라고 한다? 컨트라티브 파동, 그 다음에 주글라 파동, 그 다음에 키친 파동, 순서 기억하시고, 물가 기준으로 했던 것이 한번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수요 증가하게 될 테고요. 가격 상승, 호황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호황기를 가리켜서 바로 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수요 감소 때문에 발생하고요. 그래서 자, 불황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제일 이미 답이 됐던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장기간 경제 침체, 이걸 얘기하죠. 불황 속에서
오히려 가격은 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된다. 요거가 26회 때 관련이 구성이 됐고 콘주키도 같이 사이드로 구성이 됐었다. 그래서 콘주키라고 하는 거 가지고 또 답을 구성을 해볼 수도 있을 테고요. 국면별 특징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려가는 시장에서는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정도까지가 바로 부동산 경기 변동 약 2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청원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구하시오,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우리나라 시행 안 되는 거 3가지 미리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죠.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 이미 시험에 29회 30회 연속 나왔던 게 바로 택지 소유 상한제, 토초세라고 하는 거 이렇게 3가지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시행되고 있는 것은 토지 적성 평가제, 분양가 상한제, 실거래가 신고제라고 하는 거 요 3가지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표현들을 조금 이제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3가지 시행 안 되는 거 알아야 되고요.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자, 소유권 중에서 개발권이라는 것을 떼내서 서로 사고팔 수 있게 하는 미국의 제도를 가리켜서 우리나라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를 가리켜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부른다. 토지 적성 평가제, 용도 지역 등을 결정할 때 주거지역 할 거냐, 상업지역 할 거냐, 사회환경 보전지역 할 거냐 해서 자, 개발과 보전 등을 결정하는 기준점, 이게 토지 적성 평가제. 우리 부동산 공법할 때 기억하실 게 토지 적성 평가 등을 생략할 수 있다. OG라고 해서 5년 내 이미 한 번 했을 때 그 외 지구 단위 계획 등과 관련하면 어떻다? 각종 절차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고요.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딱 한 가지를 갖고 자 27회 30회 때 출제 쟁점을 삼아냈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 키워드 뭐라고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될 테고 적용 배제 2개 있었죠.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 특구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거래가 신고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해서 답은 5번으로 일단 구성을 해봤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적용이라는 키워드,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 특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27회 때 30회 때 똑같은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냥 내용을 봐서는 힘들고요. 아예 키워드를 외우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하다 해서 그 정도까지 해서 이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끼리 연결한 것은 해서 자, 요것도 이제 정부가 부동산에 개입할 수 있는 이유, 그다음에 이제 결과, 보통 2개를 비교하는 형식이 되게 될 텐데 일단은 공공재 부족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바로 작년 시험 문제 26회 때 시험 문제 출제 쟁점이 됐었죠. 공원 같은 것들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굳이 돈 내고 사지 않는 것들, 이걸 우리가 공공재 문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는 거에서 원래 이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외부 효과라고 크게 이렇게 대별을 하죠. 이때는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게 될 테고요. 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몇 가지 쟁점이 나오는데 불완전 경쟁 시장과 대별해 볼 수 있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요소가 2가지가 있어.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은 저와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 자, 그런데 앞에서 개별성이라고 해서 부동산은 다른 재와 달리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의 문제로 간다. 2번째, 부동산이라고 하는 재화는 다른 재화보다 비싸다라고 하는 데서 그래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가 된다고요? 바로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없다. 공급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게 된다. 왜? 몇 놈에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지들이 아파트 값을 지 멋대로 책정을 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일정 규모 이하로 가격을 낮추는 제도, 분양가 상한제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 재화의 동질성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수요자 공급자가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다면 이때는 정부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공공재 분양 문제,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 등이 되게 된다. 물론 이때 과거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쭉 깔아놓고 중간에다가 뭐 개발 부담금제 이렇게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개발 부담금제 이런 것들은 재건축 부담금제 이런 것들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자, 이 문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해서 요 정책론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 가볼까요? 여러분 차료 기준으로 자, 정책론이라고 해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은 자, 2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론의 등장 원인이라고 해서 자, 시장 실패 얘기하고요. 외부 효과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비대칭성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 이런 것들이 어떻다? 바로 시장 참여자에게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독과점의 문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부족 문제 작년에 있어 구성됐었죠.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공공재 시장 기구에 맡기게 되면 충분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일정 부분을 생산을 하게 된다. 이걸 가지고 30회 때 구성할 때는 공공재는 정부가 전부 생산은 제와이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외부효과 부의 외부효과가 주요 쟁점이 될 테고요. 해서 우리가 주택가에다가 매연을 내뿜는 공장이 들어서는 걸 막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용도지역을 정하는 거 이게 부의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용도지역, 지구제 이런 것은 뭐가 된다?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거. 해서 같이 묶어서 볼 것이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에서 세 가지죠. 바로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나머지는 다 어떻다? 간접적 개입해서 공공토지 비축 방식은요 수용제도와 선매협의제도 등이 존재한다. 이 정도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으로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조세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뭐 1번쯤은 어렵지 않고요. 2번쯤은 전에 한번 답이 됐었는데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용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해서 오른편 큰 쟁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거용지로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주거용지 부분의 세금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3번 취득세율을 높이게 되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세금이 올라가면 어떻다? 우리가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수요의 변화, 예를 들어 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한다거나 세금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수요는 감소해서 수요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하는 그런 이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 조세 부과 시 토지 매수인 전부 부담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을 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조세 정책에서 이슈가 되는 거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5번 질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세율을 인상을 시켰을 때 수요나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거리가 급감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바로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금이 부과가 됐을 때 누가 세금을 다 떠안게 될 것이냐.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떠안게 된다. 여기서 이제 자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다. 그럼 공급자가 어떻다? 세금을 다 떠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토지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공급자는 매도인이 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매수인 전부 부담한다라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비탄력적인 사람이 어떻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근데 어느 한쪽이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0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테고 그때는 그 사람이 어떻다?
어떻다? 모든 세금을 부담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조세 정책 무조건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이고요. 여러분 자료 29페이지 가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 27회 때하고 같이 연속 구성이 됐었고요. 어렵지 않은 주제, 그 나중에 확인하시고 자, 조세 증감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조세가 증가하게 되면 수요는 어떻다? 감소하고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한편 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가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면 정부도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정가라고 해서 만약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바로 0이다. 즉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는 수요자가 전부 세금을 부담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자 0이다 라고 한다면 공급자가 어떻다? 세금을 전부 부담한다. 아예 결론 외우고 가셔야 돼. 이걸 이제 풀었으면 비탄력적인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이런 논리 구조인데 아예 사례를 외우고 들어가면 좋겠고요. 그 외에 양도소득세 중과했을 때 거래를 뒤로 미루는 현상은 이걸 우리가 동결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주요 이슈 해서 자,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토지 정책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라고 하는 거. 자, 뭐예요? 자, 규제받는 지역의 토지 수익의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떼내서 팔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맨날 나오는 게 개발 부담금제랑 착각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부담금이 뭡니까? 해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가리켜서 개발 부담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재건축 부담금은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를 재건축 부담금. 그래서 작년 문제에서 재건축 부담 관련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틀리게 구성이 돼서 재건축 사업에서만 재건축 부담금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요건 이제 앞에서 자, 그 뭐죠? 개발론에서 논의할 주제인데 정비 사업의 분류라고 했을 때 제일 달동네에 사는 것을 주거 환경 개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재건축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문제가 되게 된다. 자, 개발 부담금제라고 하는 거. 자, 개발권을 분리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하고 두 개가 크로스가 된 상태가 되겠고요. 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시군구청 등이 공시한다. 틀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의 체계라고 하는 거 좀 이따 한번 확인할 텐데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가 한다? 시군구청 등이 공시를 하게 된다. 이건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감정평가론에서 한 문제가 구성되는 영역에서 자, 일단 3번 틀렸고요. 4번 토지 비축제도 자,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에 대해서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이게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수단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이렇게 틀리게 뽑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거 계약 차견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게 된다 해서 우리가 공인중개법 영역에서 공부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해서 지금 답이 잘못되어 있나 보다. 답이 없나 보네요. 자, 개발권 양도제. 개발 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 틀렸고요. 개발 부담금제 요거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5번 틀렸고 답이 없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문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놓쳤어요. 그래서 요거 수정합시다. 토지 비축제도 직접적으로 해서 답을 4번으로 정리하고요. 요렇게 가십시다. 그래서 자, 편집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자, 요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었냐면은 자, 요약집 중에서 26페이지에서 공영개발, 공공토지 비축 등이 토지 정책 중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되게 됩니다. 공영개발 거의 안 나오죠. 이제 직접적 개입이다라는 표현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고 맨날 이게 나오는 지문이 공영개발은 수용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용 방식이다 보니까 갈등이 문제가 되게 된다. 이 정도 큰 의미 없는 파트고요. 제목만 가는 거죠. 공공토지 비축 이게 하나의 이슈다. 수용제도, 선매제도에서 선매제도 관련해서 주요 쟁점이 되는 거 협의 매수하는 것이다. 절대로 수용, 선매협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하나고요. 28회 때 나왔던 것이 이런 비축된 공공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를 한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용을 담당하는 사람은 주로 선매협의도 담당하는 사람 주로 누가 된다? 토지주택공사라고 할 것. 자, 지역지구제 관련해서 아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 완화하기 위한 수단이라 해서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고 용도 지구끼리는 어떻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할 것. 그 정도 큰 의미는 없고요. 지구 단위계 작년 공법에서 출제가 됐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해서라고 하는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그게 뭐라고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지구 단위계획, 토지 적성 평가제, 개발과 보전 어느 쪽을 할 것인가를 판단할 때 바로 토지 적성 평가제, 토지거래과제 쟁점 안 되고요. 부동산 가격 공시 체계가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전 국토 중에서 샘플 뽑아서 가격을 매긴 것을 표준지 공시지가, 이걸 기바로 베이스로 해서 토지가격 비준표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을 매기면 이걸 개별 공시지가라고 한다. 시군구청장이 공시를 하죠. 한편 단독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표준주택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해서 뭘 한다고요? 바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활용을 해서 시군구청장이 나머지 단독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면 이걸 개별주택가격, 그 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건 이렇게 가자고 그렇습니다. 개별 들어가 있으면 누가 한다?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실거래 신고제 중요치 않고요. 거기 개발 부담금하고요, 재건축 부담금 나와 있는데 외우셔야 돼. 개발 부담금 너무 기니까 정상 지가 상승분 초과하는 부분을 환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발 부담금.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것을 환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재건축 부담금. 그 다음에 시행 안 되는 거 토초세.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택지 소유 상한제. 택지 소유 상한제는 29회 30회 연속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해서 이 정도. 편집 잘못돼서 수정해서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이 정도로 해서 4번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거목적 정책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미리 다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아무래도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출제 쟁점이 되게 된다. 해서 자, 일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수단이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주거 바우처 제도. 이게 이제 임대료 보조 제도이고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되고 있다. 중요치 않습니다. 그저 임대료 규제 찾아가야 돼. 임대료 규제. 해서 수요자에게 임대를 보호자면 자, 임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설명드리면 이런 식이야. 자, 지금 이제 임대주택의 수요자에게 임대를 보조하게 된다.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애들이 집을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정부에서 월세 50이라서 못 나갔던 애들이 정부에서 10만 원씩 보조한다 그러면 애들 다 집 나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수요가 증가한다는 게 어떻다?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자 입장에서는 원래 50 내야 될 거 정부 10만 원 보조 받아서 2만 원 올랐어도 42만 원만 내면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장사하면 돈 된다고 소문하니까 결국 나중에 공급이 증가돼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모습,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걸 애써 기억할 거 없어. 그냥 답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 단군이 나라 만들고 지금까지 모든 문제 임대료 규제를 가지고 출제한다고 이걸 갖고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16년간 나왔던 거 그거라도 똑바로 외우자.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요. 해서 다 소화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 규제라고 하는 거 어떻게? 시장에서 50만 원 받고 있는데 40만 원은 받아라 라고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 자,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지금 공급을 줄이게 될 테고 그러면 질은 낮아지게 될 테고 그래서 기존 2인차인의 주거 이전도 어려워지게 된다. 자, 임대주택이 부족해지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을 틀리게
구성을 했습니다.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로 규제하게 되면 나중에 공급량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질도 떨어지게 될 테고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전도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아예 주거복지 정책하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을 하고 혹시 바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 직접적 개입이냐 간접적 개입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구성을 해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임대료 규제가 답이 된다는 걸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부동산 투자의 수익과 위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지문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 되겠습니다. 요구 수익률, 희망 수익률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수익률이 희망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답 아니야. 틀리든 맞든 답이 아니야.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뭐를 틀린 것을 고르시오. 왜? 쉽게 나왔으니까. 2번 지문. 개별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한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감소될 수 있다. 거저주는 문제죠. 그래서 1, 2번을 틀리게 구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에서 이렇게 했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으로 대별해 보게 된다. 그래서 시장 자체 위험, 피할 수 없는 위험을 가리켜서 체계적 위험, 시스템 자체, 시스템이라는 걸 번역하면 체계적이라고 되거든요. 이에 비해서 개별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2번 틀렸고요. 무위험률의 하락,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하락시키는 이것도 더럽게 중요하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로 대별해 보게 된다. 해서 첫 번째 시간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무위험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될 테고, 위험에 대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이슈가 된다. 그래서 무위험률이 상승하게 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상승하게 될 것이고, 위험이 증대돼서 위험이 높아서 위험 할증률이 커지게 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것도 거의 7년 동안 2번이니까 3번 나왔던 그런 주제가 되게 됩니다. 겁나 중요한 주제.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가기 앞서 미리 알고 들을게. 우리가 부동산 투자 위험은 세 가지죠. 사, 금, 유 이렇게 외웠습니다. 사업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요 세 개 갖고 쟁점 삼는다. 그래서 먼저 간단한 거, 유동성 위험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비싸가지고 살 사람이 마땅치 않아서 금매로 내놓게 된 위험. 이걸 우리가 유동성 위험. 금융적 위험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급상승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금융적 위험. 나머지를 뭐라고 한다? 사업상 위험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래서 요거 오름표.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서 상승하는 기간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오름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유치차라는 거 2번. 어려운 거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개수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하고, 이런 문제를 줄 때는 출제위원들이 거저 맞추라고 주는 겁니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주제.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 우리가 계산 문제 중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출제가 되는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 공식부터 생각해야 돼. 읽어보고 자시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공식이 뭐 있어? 바로 지분 투자액 분해라고 들어가야 되죠. 지분 투자액 분해. 순 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 이득이라고 하는. 지분 투자액 얼마입니까? 4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모값이 얼마? 4억. 순 영업소득 얼마 나와 있어요? 3천만 원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자 지급분 얼마 대출받았어? 6억 대출받았어. 금리 보니까 연 2%. 그럼 얼마? 1,200만 원 빼야 되죠? 6억에 2%니까 1,200만 원 빼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몇 프로 상승했어? 다시 잘못했구나. 금리가 어디 있어? 3%구나. 3%. 금리가 3%니까 지금 얼마? 1,800이 되나요? 1,800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률 2%, 전체 투자액 10억, 10억에 2% 하면 얼마? 바로 이게 2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4억분에 얼마야? 3,200이 되나요? 4억분에 3,200. 그래서 3,200 나누기 4억 하면 얼마 나오죠? 8%예요?
그래서 요렇게 요런 건 계산 문제로 하시면 안 돼. 그냥 이걸 볼 필요 없이 그냥 바로바로 대입해서 풀어야 될 거. 자기 자본 수익률.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 냈던 계산 문제가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 다 풀 수는 없어도 반드시 계산 문제 풀어야 될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자 이 문제 가유 순전 후 요거 따져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유 순전 후라고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순영업소득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세후 지분 복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을 구하시오. 해서 먼저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그 앞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것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유효총소득은요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야 되고요 기타 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바로 유효총소득.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보니까요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요? 가능총소득에서 바로 공시를 뺀 금액을 해석하면 이게 뭐가 된다? 임대료 수입이라는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기타 수입 있나요? 기타 수입 없네요. 그럼 이제 임대료 수입 자체가 유효총소득이 되게 된다. 유효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 바로 영업경비. 영업경비가 뭐라고 해서 유요제라고 하는 거,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 두 번째 각종 요금이 있었죠. 그 세 번째가 재산세에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업경비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기억되가 두 가지가 뭐와 관련되어 있다? 바로 순영업소득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 한편 지분복귀액은요. 자 순전후에서 순매도액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두 번째 세전 지분복귀액이 있었죠. 세후 지분복귀액이 있었다. 그래서 순매도액은 매도 가격에서 바로 매도 경비를 뺀 것을 가리켜서 매도 비용을 뺀 것을 가리켜서 순매도액이 구해지게 되면 은행에 돈 갚아야 되죠.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게 되면 이게 세전 지분 복귀액. 세전 지분 복귀액에서 자 하나 더 빼야 되는 게 뭐야? 자본 이득세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세후 지분 복귀액. 그래서 지금요 순영업소득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항목은 여기서 주어진 데이터 중에서는 두 개, 기업 디귿. 그 다음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바로 니은과 리을 이렇게 해서 답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정확히 이제 하셔야 돼요. 이건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투자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자 영업이득, 자본이득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가유순전에서 33페이지 가서 다시 보십니다. 이거 좀 보시라니까요.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유순전후는 자 뒤에 승수법, 수익률법 할 때도 꼭 필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안 하면 내년에 받아가 또 떨어져. 큰일 나. 이건 줄줄줄 깨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총소득,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이게 이론상 나올 수 있는 최대 금액 가능총소득. 거기서 자 실제 들어오지 않은 금액 공실,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거기다가 뭐를 더하면 영업 외 수입, 기타 수입을 더하게 되면 예상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이게 통장에 실제로 찍힌 금액 유효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빼야 되죠. 영업경비라고 하는 거 유지관리비, 각종 요금, 그리고 재산세, 유요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업경비의 범주. 요거 빼게 되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 갚아야 될 돈. 작년에 나왔나요? 바로 원금과 이자의 상환액 합한 것을 가리켜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할 것. 세전 현금 수지에서 이제 바로 자 영업소득세라고 하는 것을 빼게 되면 이게 세후 현금 수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가유 순전후 얘기 보셨고요. 이에 대응해서 순전후라고 해서 지분 복귀 얘기 나와 있습니다. 순매도액, 매도 가격 통장에 찍혔죠. 자 거기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매도 경비, 매도 비용을 빼게 되면 순매도액이라고 하는 거. 비용을 빼게 되면 순이 들어가는 거야. 아까 유효총소득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영업 경비 비용을 빼게 되면 이게 순매자 영업소득이 됐던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순매도액은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게 되면 이게 순매도액이 되게 된다. 순매도액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은행에 돈 갚아야 되죠. 아까 순영업소득에서는 부채 서비스를 뺐던 겁니다. 은행에 갚을 돈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세전 지분 복귀액. 그리고 나중에 세금 은행 들렸으면 세금 내야 되거든. 그래서 자본이득세 빼게 되면 세후 지분 복귀액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보셨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요건
계산 문제를 이렇게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박스형 문제를 구성을 한 사례도 있다. 어느 쪽이 됐든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볼까요? 화폐, 시간, 가치 등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서 일단은 자 요거 공부할 때는 미리 머릿속에 세팅이 좀 돼 있어야 된다. 어떻게 자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뭐가 있었죠? 감채 기금 계수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감채 기금 계수는 뭐라고요?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거 미감적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뭐가 있다? 저당 상수가 있었고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에 있어서 상환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가리켜서 저당 상수. 이 앞에 공통적인 이슈가 자 대가리 따서 앞에 있는 게 자 일시불 그다음에 연금이라고 하는 거. 현재 가치 계수도 일시불과 연금이 있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에서 미감적 현저상 이게 완벽하게 소화가 돼야 돼.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어. 해서 얼마씩 하게 되면 다 연금의 문제로 가야 될 것이고요. 1억 또는 5억 이런 특정한 금액이 나오면 일시불의 문제로 간다. 근데 어찌됐든 공부하는 순서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세트를 잡아주셔야 돼.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고 여기다 살 붙여서 기억하게 될 것이 자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나중에 원가법 할 때 쓰이는 공식이죠.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거. 이것의 역수가 되는 것은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해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번 나왔던 거 어려웠던 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제일 어렵죠.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3개 정도의 공식 외우면 좋고요. 다만 요 근래 최근 문제, 작년 문제에서는 아예 이런 수식 자체를 예를 들어서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0.9다, 0.85다, 0.95다 이런 식으로 아예 준 경우도 있다. 근데 어쨌든 화폐 시간적 가치를 논함에 있어서는 기본 논의의 구조 자체가 뭐라고요? 미감적 현저상. 이게 세팅이 되지 않게 되면 아사리판이 돼버립니다. 해서 지금 저당 상수 얘기해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자 대출을 받았을 때 매 기간 원리금 상환의 저당 상수를 통해서 계산한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1번 지문이죠. 갚은 금액, 상환한 금액하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합치게 되면 토탈 100%니까 1이라는 값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계산하는 거. 이걸 복리, N승 얘기는 이자, N승 돼 있잖아요. 자, 이자를 계속 곱해주는 방식이 된다. 복리, 특별한 문제 안 되고, 이거 다 틀리게 내려면 달리 이렇게 할 테고. 자, 현재 5원인이라고 돼 있어? 그럼 연금이 일시불이야? 일시불이 되는 거야. 일시불. 근데 뒤에 보니까, 바로, 자, 5년 후의 가치를 따져가. 미래죠?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에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한 사례가 될 것이고,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는 역수관계에 있다. 가볼까요? 연금의 현저상 이게 세팅이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저당 상수와 역수가 되는 것은 뭐가 된다?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미감적 현저상이라는 공식을 딱 써놓게 되면은 이게 저희 앞에 1년 똑같은 요소니까 금방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거 그저 미감적 현저상 이거 세팅해 놓고 나서 다음 문제로 가실 것 요렇게. 그리고 얼마씩 이런 표현 나오면 이건 연금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일정 금액 딱 한 번만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일시불의 문제가 되게 된다. 5년 후 1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이렇게 접근하시고 욕심 부리면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1 플러스 Rn승 일시불의 현가 계수 1 플러스 Rn승분의 1. 우리 언제 앞에서 정보의 가치 얘기할 때 일시불의 현가 계수 왜? 앞으로 수익은 미래에 발생하니까 현재 값으로 환원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는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현재 가치 계수는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현재 1억이 앞으로 5년에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이자 가지고 계산해 봐야겠고 5년 후 1억이라는 것이 현재 얼마의 가치를 갖느냐? 이자율의 반대가 뭐가 된다?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자, 승수법,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자, 승수법, 수익률법. 자, 먼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 읽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승수법. 자, 투자액 나누기 소득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자, 가유 순전후,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자, 다시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가능 총소득, 그 다음에 유효 총소득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나올 테고요. 가능 총소득. 그 다음에 자,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수지, 세후 현금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총투자액으로 가능 총소득을 나누게 되면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거. 총투자액으로 유효 총소득으로 나눠주게 되면 유효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는 뭐라고요?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이에 비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분투자액으로 세전 현금수지로 나눠주면 이걸 세전 현금수지 승수, 지분투자액으로 세후 현금수지로 나눠주면 이걸 세후 현금수지 승수.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됐던 거, 자, 요즘 근래 문제에서는 이거 이제 2분의 1을 읽는 문제는 잘 안 냅니다. 근데 중간중간 단자가 필요하니까 2에 대한 1의 비율 이렇게 읽을 수 있고 1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은 총투자액을 가능 총소득으로 나눈 값 이런 표현을 쓸 테고, 또는 가능 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승수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 발생할 수익을 가지고 얼마나 투자한 자본, 총투자액 또는 지분 투자액을 회수할 수 있는가, 바로 회수기간,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을 따지는 것을 승수법이라고 부른다. 근데 시험용으로 중요 쟁점이 되는 게 승하대 수고대라고 해서 승수는 아래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해서, 자, 승수는 아래 있을수록 더 크다. 이에 비해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죠. 순영업소득분의 총투자액이 순소득 승수였고, 이것의 역수 관계가 되는 게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걸 우리가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수지를 지분배당률, 지분투자액분의 세후현금수지를 세후수익률이라고 부른다. 이 내용 어디 있어?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에 34페이지 보면은 승수와 수익률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문제 몇 번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이 지금 다가오니까 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뭐 문제를 뭐 풀어보면 그 문제를 기억하는, 똑같은 문제를 또 틀리는데, 해서 기본을 암기하셔야 돼. 어렵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도 가유 순전후가 세팅이 돼 있으면 그래도 좀 해볼 만해. 해서 요렇게 가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승하대 수고대. 요건 이제 미리 공식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해서 자, 순소득 승수가 클수록 투자한 자본의 회수 기간이 더 길다라고 하는 거. 뭐 어느 쪽이 됐든 총소득 승수든 유효 총소득 승수든, 자, 승수라는 개념이 회수 기간과 똑같은 개념이다. 해서 1번 맞고요. 2번 세전 현금 흐름 승수라고 하는 거,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것 맞죠? 앞에 세 가지는 총투자액, 뒤에 두 가지는 지분 투자액이 분자값이 되는 거죠. 3번 동일한 투자에 있어서 세후 현금 소지 승수가 세후 전 현금 소지 승수보다 크다. 승수는 밑에 있을수록 더 크다 해서 3번 오른편 되겠고요. 4번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하는 거, 역수는 순소득 승수이다 해서 아까 설명드린 주제, 동일한 투자에 있어서 세후 수익률이 지분 배당률보다 크다 해서 틀렸죠? 자, 우리가 수익률을 얻었다 위에 있을수록 더 크다라고 할 거여서, 지난번 문제에서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크다, 이게 출제 쟁점이 됐거든요. 그러면 자, 이 반대되는 케이스,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더 크다 해서 아까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를 지분 배당률,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세후 수익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을 가지고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 답이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환원율, 지분배당률, 세후 수익률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이건 사실 이제 거의 못 푸는 문제죠. 계산 문제. 너무 어려워. 그래서 한두 개 이런 것도 그냥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자, 한 대까지 해보는 거야. 실제 시험장에서 어차피 다 버리게 돼 있는데 그냥 버리긴 좀 아깝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종합환원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공식이 뭐야?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이게 뭐가 된다? 종합환원율. 그래서 총투자액 바로 나와 있어요. 순영업소득 안 나와 있네.
대신 유효 총소득 우는 하는 게 나와 있죠. 해서 유효 총소득 승수가 얼마야? 6이라고 주어져 있다. 그럼 총 투자액이 얼마? 15억이야. 그러면 유효 총소득은 얼마가 된다? 6x는 15가 나오니까 2억 5천. 유효 총소득이 얼마? 유효 총소득이 2억 5천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그럼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 보니까 유효 총소득의 40%가 영업 경비다. 40% 영업 경비 1억이 되는 거죠. 1억이 되니까 순 영업소득은 얼마? 1억 5천이 되게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종합 환원율은 총 투자액 15억에다가 순 영업소득 얼마? 1억 5천 넣게 되면은 얼마? 10%. 그럼 이제 답이 될 확률이 2분의 1까지 가는 거예요. 답을 맞출 확률이 2분의 1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으면 찍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예 버리지 마시고 이게 다 하려면 너무 양이 복잡스럽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이렇게 찍어가는 방식. 그래서 답이 몇 번이나 하나는 해보시면 돼요. 지분 배당률은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은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 해서 세전 현금 수지 나와 있나요? 해서 세전 현금 수지 바로 나와 있어요. 지분 투자자 뭐지? 순 영업소득 빼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세전 현금 수지가 된다. 그래서 자, 순 영업소득 얼마? 1억 5천. 여기서 부채 서비스액 얼마? 6천 빼게 되면 자, 세전 현금 수지는 얼마? 9천만 원이 되게 될 테고 지금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게 지분 투자액 얼마? 지분 투자액 4억인가요? 4억 나누기 9천만 원. 0.9. 4를 0.9로 나눠주면 얼마가 되나요? 22.5가 되나요? 요렇게 해서 뭐 되는데 답은 1번이 될 텐데 되는 데까지 해보는 거야. 해서 그 중에 좀 쉬운 것들 한 개 그냥 아예 눈 감고 찍어버리면 그냥 답이 안 나오니까 이걸 다 푼다는 생각은 안 하셔야 돼. 1분 안에 시간 안에 해결하기는 곤란해. 그리고 요런 걸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문제를 구성할 때 2개만 알면은 답을 맞출 수 있게 항상 구성을 해줍니다. 대부분 출제 기술이 있어요. 개론에서 3개 물어볼 때 2개 알면 거의 다 100% 답을 맞출 수 있게 구성하는 3개까지 다 갈 필요 없어. 자신 있는 거 하나 찾아서 이렇게 가시게 되면 됩니다. 답은 1번 요 정도로 보시고요. 9천만 원 나누기 4억 바꿔야 됩니다. 네? 9천 나누기 4억.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니까 해서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답은 1번 답까지 갔으면 됐죠. 해서 그 정도 그 정도 보시고요. 지금 살기가 힘들어요. 이제 처음에 동영상 찍으니까 하여튼 순서 제가 잘못 얘기했었고요. 이제 많이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거의 개돼지 수준이었다가 뭔 소린가 이러다가 이제는 삽질하면 바로 지적질까지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치고요. 선생님 올해 무조건 점 따셔야 돼. 그것도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아가지고 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허접한 애들 다 보이거든. 헛소리하는 게 다 보이면 다 서로 힘들어져. 자, 그렇다 치고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해서 회계적 수익률법,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이요. 틀렸죠?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 분석 기법은 자, 뭐가 있었죠?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구체적으로 3가지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기억번 틀렸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걸 고르시오. 기억번 포함돼야 되죠? 기억번 포함돼야 되네. 별로 영향가 없네. 두 번째 이슈.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단일 투자안에 있어서 순현대가치 0이 된다. 입 빼기 출이 순현가, 입 나누기 출이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 쉽네요. 니은 포함돼야 되네요. 니은 포함돼야 되네요. 자, 디귿번 재투자율로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가법에서는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 모를 얘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배제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네 번째, 자, 자기 자본 비율, 총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비율,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 최근 29회 때인가 부채 비율 나왔거든요. 부채 나누기, 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 입에서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기 자본 비율에서 리을본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리을본 옳은 표현 되겠고요. 일단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다른 거 모르겠고, 자,
자, 2번, 5번까지 왔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해서 이제 내부 수익률 얘기를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요약집 기준으로 자, 35페이지 먼저 보시고 나서 살펴보겠습니다. 비율 분석법 파트에서 최근 문제에서 부채 비율 나왔었거든요.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거. 부채 나누기 지분 요걸 갖고 읽을 때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 또는 부채를 지분으로 나눈 값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거 나왔으니까 우리가 준비할 게 뭐라고요? 자,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 총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라고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요. 머리가 장식품이 아니야. 이거 외우라고 있는 게 장식품이야. 파마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비교해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차례요 37페이지 가면 이제 할인 현금 수입 분석법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서 입 나누기, 입 빼기 출입 뭐가 된다? 순현가라고 하는 거. 입 빼기 출입 뭐가 된다? 순현가라고 하는 거. 근데 자, 현재 가치로 환원해야 되잖아요. 이때 환원할 때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할인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 아까 이 공식이 있었잖아.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때 R 값에다가 투자자 요구 수익률을 대입을 한다라고 했던 거. 이게 있을 테고요. 입 나누기 출입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가 되게 된다. 물론 이때도 현재 가치로 환원할 테니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공식을 활용할 때 이때 R의 값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대입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남이 침 발랐다가 나가리 시킨 케이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나는 10% 요구 수익률을 원해. 그래서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순현가가 0이 돼버리네 또는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네. 그러면 돈 지랄할 필요 없잖아. 딱 잘해야 본전인데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 난 나가리 안 할래 라고 버려놓은 남들이 이미 검토해서 순현가가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니까 투자 안 한다고 버렸던 투자 제안을 길 가다가 저거 왜 투자 안 하는데 저 투자자가 10% 요구 수익률을 원하는데 해보니까 순현가가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데 그래 나는 산수를 싫어해. 그래서 저게 그러면 10% 정도면은 본전이니까 나는 5% 투자할 의사가 있어 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놈이 이미 한번 환원해서 순현가가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된 그 투자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이게 내부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된다. 0이 되고 1이 되는 것을 내부 수익률. 그래서 자신의 이 개별 투자자의 내가 이제 다른 놈이 침 발라놓고 나서 다시 구경하는 그 아이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해서 내부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이 크게 되면 당연히 이때는 어떻다? 바로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게 되면은 이때는 투자안이 채택이 되게 될 거다라고 할 것. 위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보니까 내부 수익률하고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미음번은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미 기출에서 나왔던 주제이기도 한데 디귿번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기억번 해서 다 틀렸나? 다시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뒤지게 설명을 해놓고 답을 못 찾아. 해서 틀린 거 기억번 틀렸죠? 해서 알았어요. 하여튼 분위기가 싸늘해.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오른편이죠? 니은번은 제거가 돼야 되죠? 옳은 거니까 니은번은 제거를 해야 되고 기억번 포함해야 되고 디귿번 모르겠고 일단 그 다음에 리을번 오른편이었었죠? 리을번도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리을번도 제거. 그럼 남는 게 기역, 디귿, 미음. 답 3번 되나요?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나름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아마 어려운 게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거. 딴 놈이 한번 침 발라서 순현가가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된다고 했던 수익률을 가리켜서 내부 수익률. 딴 놈이 10%래. 그럼 본전이래. 그러면 나는 5% 투자할 의사가 있어. 이게 5일 때 5%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그래서 이게 용어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했던 사례. 요렇게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 게 저당의 상환 방법. 여기서부터 이어서 가겠습니다. 잠시 끊었다 가겠습니다.